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선조실록 제2부 척신정치의 종언, 이제는 살인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567년 10월 기대승이 경연장에서 선조에게 조광조와 이연적의 추증을 거론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였냐면은 김여사와 이후로 조광조는 거의 금기어였어요. 그 자체가 아예 금칙어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 금기어나 다름없는 조광조의 추정을 경연장에서 왕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시대가 변해서 살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조정에는 기대승을 비롯한 신진 관료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되면서, 물론 기대승은 신진 관료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어쨌든 신진 관료들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선조는 경연장에서 기대승에게 가르침을 구한 것에 이어서 낙향에 있었던 대학자였던 이황에게도 가르침을 구하고자 거듭 상경을 요청을 하게 되었죠. 선조가 꽤나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이황은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왕이 이제 계속 부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요청에 응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중앙에 돌아와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황 같은 경우는 원래 중앙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낙향을 해가지고 대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지금 다시 잠깐 이제 중앙 정기로 돌아온 상황이죠. 이때 이황이 받은 직책은 대제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경연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광조를 비롯한 옛 선현들의 신원을 회복하는 것에 주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 이황은 선조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저 유명한 성악 10도, 이게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에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는, 뭐 이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나름 이제 한 번쯤 거론이 되는 바로 그거죠. 성악 10도. 그 성악 10도를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진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건데, 이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미 자신은 늙고 병들고 더 이상 뭐 정무를 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정치에 그다지 소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낙향해가지고 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인데, 하도 전하께서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왔다 간 거지. 나 여기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실제로 이황은 정치보다는 학문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그야말로 순혈의 학자였습니다. 아주 제대로 학구파 인물이었는데, 아마 그런 이황으로서는 복잡한 중앙 정치에 엮이는 것보다 그냥 고향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좀 더 인생의 즐거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 체질에 맞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땐 이거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혈기왕성한 신진 관료들은 대학자 이황이 부득불 갑자기 낙향을 해버렸다 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때 신진 관료들의 생각은 뭐였냐? 신진 관료들은 이황 정도의 대학자면은 당연히 중앙 조정에서 불렀을 때 정승이나 재상 자리 정도는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그 정도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또 이황 같은 경우는 중앙 정계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초짜도 아니고 사실은 원로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원로 플러스 당대 최고의 대학자인데 이렇게 다시 복직을 시킬 거면은 적어도 뭐 장관급이나 아니면 뭐 부총리, 총리급에 앉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시 뭐 총리는 선조를 옹립한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순경이었으니까 뭐 그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제학이라는 게 직책은 높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실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대제학 자리에 머물다가 그것도 오래도 있지 않고 얼마 안 있어서 낙향을 한 것은 필시 이황 선생을 시기하는 조정의 적권대 대신들의 조직적인 회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면서 여기서 이제 묘한
묘한 이제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성을 비롯한 신진 관료들이 이때 주로 타겟팅 해가지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다름 아닌 영의정인 이준경이었습니다. 자, 이준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준경은 본래 훈구 공신 가문의 일원이었죠. 원래는 훈구파로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준경은 저 유명한 조광조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림 쪽으로 라인을 갈아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찍이 사림의 거장인 정광필과 김한국 등으로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받은 유망주였습니다. 실제로 이준경은 문무를 겸비한 굉장히 출중한 인재였는데 정치적인 커리어, 학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휘 능력도 꽤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병법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법사 초반부에 을묘외변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 을묘외변을 진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사령탑 역할을 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준경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이준경이 이렇게 선조를 옹립하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고, 여러모로 이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고, 실제적인 커리어도 꽤 대단했던 인물인데, 어쨌든 조광조 밑에도 공부를 했으면은, 이 사람도 나름 살인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같은 살인들의 공격 타겟이 되었는가? 자, 얼핏 보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준경. 다 좋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강고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나 트러블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준경은 자신의 그 특유한 강고한 성격을 나름대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었고, 고칠 생각도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자기 나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준경은 윤원영 일파가 전형을 일삼던 바로 그 소윤 천하 시절이죠. 여인 천하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도 정치 일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윤원영하고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시종일관 강직한 모습을 유지한 인물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윤원영의 전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 힘까지는 뭐 없었으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뭐 불의에 타협해가지고 몸을 굽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왕이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왕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야 저렇게 더럽고 치사한 꼴을 보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부나 하자 하고 이왕은 내려간 케이스예요. 자, 이 때문에 이준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엄혹한 시절에 정치 최일선에서 저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외척 세력들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맞서 싸운 게 그게 누구냐? 그 투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이거예요. 나야말로 이렇게 지조 있는 선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느꼈던 건데 그런데 아니 이 신진 관료라는 것들은 오히려 누구를 더 존경하냐면은 정계에서 물러나가지고 낙향에서 고고하게 학문에만 전념했던 이황, 뭐 조식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식은 아예 정계에 진출을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야인들을 더 존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경은 그랬던 거죠. 아니 보기에는 저게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거는 쉬운 거다. 진짜 어려운 거는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저 불의한 세력들과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힘든 거 아니냐. 그 어려운 것을 한 나는 제껴놓고 사람들이 이왕을 존경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준경이 아마 좀 이제 내심 심사가 뒤틀렸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준경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경은 기묘사화를 경계 삼아 과격한 처사를 억제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원래 고집스럽고 완강하였으므로 자기는 중립을 지킨다고 자신하면서 유자를 조롱하고 비평하여 심지어 이왕을 산세에다 비유하였기 때문에 사뭇 신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준경의 성격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최일선에서 불의한 세력과 맞서 싸운 투사야. 나만큼 이렇게 강단인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저 이황 따지고 보면은 뭐냐.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고고하게 공부만 했던 사람 아니냐. 저게 뭐가 대단하냐. 난 저거 정말 참 웃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황에 대해서 그런 디스하는 발언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경이 이황이 한양에 올라왔을 때나 조식도 이제 한양이 잠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대 대학자 원투펀치였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경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질 않아요. 오히려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은 나는 조정의 고관이고 저 사람들은 어쨌든 야인 아니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의상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왜 저 사람들 찾아가는데 하면서 이제 존침을 부린 거예요. 조식 같은 경우는 원체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결국 뭐 이제 이준경을 찾아가진 않았겠지만 이황은 원래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면에서 좀 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황은 좀 고개를 숙이고서 이준경을 찾아갔대요. 다만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이황이 한양에 올라오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가르침을 구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접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이준경을 찾아간 거죠. 이준경은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국무총리인데 영의정인데 자기를 지금 제일 뒷순위로 놓고서 지금 이렇게 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준경이 자신의 불편한 심사를 이황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일생에 존경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조광조다. 조광조 말고는 나는 그 누구도 인정할 생각이 없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평가받는 이황 당신도 내 존경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다 이제 서류에 나온 것처럼 이황을 산에서 거칠게 돌아다니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새에 비유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처럼 정치 일선에서 온몸으로 불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당신 그냥 산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자유분방하게 놀러 다닌 거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황에 대한 디스를 걸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황 성격이 원체 좀 유들유들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준경 때문에 낙향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대승을 비롯한 신진 관료들 눈에는 이준경의 텃세 때문에 이황이 낙향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신진 관료들은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이준경을 두고서 여기서 이제 좀 엉뚱한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준경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준경은 스스로가 윤원영 치세에서 지조를 잃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삼는데 우리가 볼 땐 그거야말로 못난 행동이다. 결국 윤원영 휘하에서 벼슬자리를 하면서 온갖 거 다 누렸던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준경도 외척 세력이 빌붙은 구태 세력이 아니냐라면서 이준경을 척신 세력하고 도매급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정치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준경 입장에서는 거의 뭐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말을 들은 건데요. 자, 이러한 말을 들은 이준경 당연히 크게 격분을 하죠. 이준경은 정치 일선에서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하고 맞서 싸운 자신의 지조 이거를 갖다가 일평생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는데 지금 저 풋내기 신진 관료들이 그때 당시 분위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자기를 졸지에 외척이 빌붙은 구태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딨냐 이거죠. 마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격분한 이준경은 당연히 이제 노발대발하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왜 저 척신 세력인데,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공박을 당해가지고 퇴진을 해야 되는 거냐?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진 관료들하고 연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경을 비롯한 구세력, 여기를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노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승을 비롯한 신진 세력, 여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 주축이라고 해가지고 소당이라고 불렀는데 흡사 이제 훗날의 그 노론소론 대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초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당과 소당으로 나눠져가지고 조정이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라면 당장이라도 사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실제로 이때 윤원영의 잔존 세력들 김계라는 인물이 슬그머니 이준경에게 편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람을 집어넣냐면은 저 속된 말로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거냐.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신진 관료들을 쓸어버립시다. 그렇게 이제 부추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승을 비롯한 핵심 신진 관료 몇 명을 탄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도매급을 묶어가지고 사활을 일으켜서 싹 다 쓸어버리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서 부추겼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준경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부추김에 넘어갔다면은 당장 조정에는 또다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준경은 가까스로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부여잡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남곤을 비판을 했는데 내 스스로 남곤과 같은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조광조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셨는데 지금 나더러 그 길을 걸으라는 거냐? 남곤의 길을 걸으라는 거냐? 하면서 이 사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살인들도 이 부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준경이 최악의 선택지를 일단 회피를 함으로써 조정의 갈등도 잠시나마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논란의 불씨를 당겼던 기대승도 뭐 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스승인 이왕도 기대승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은 지금 상황이 너무 험악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계속 몸담고 있다가 다칠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일단 낙향을 해서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조정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겠냐. 그것이 기대승, 자네의 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네. 하면서 이제 이왕이 또 권유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기대승이 뭐 이제 이 이상 조정이 양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 스승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올리고 낙향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은 불안정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구세력과 친세력 간의 갈등은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도 불이 완전히 다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이제 핵심 불만 진화를 시킨 거고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척신을 비롯한 구세력들의 시대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준경이 막판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남곤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었어요. 그게 이준경 덕분인 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설사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시대가 그걸 용납하기는 힘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확실히 분위기가 옛날에 여인천하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낙향한 것은 기대승이고 조정에 남은 것은 이준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의 분위기는 구세력과 척신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바야흐로 사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림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뭐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기대승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기대승이 어쨌든 낙향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준경은 원체 고령이라서 이 양반은 이제 좀 있으면 세상을 뜰 그럴 나이시고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조정을 캐리해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황도 연세가 있는데다가 본인 자체가 뭐 중앙정계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율곡이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율곡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